나는 이영자 66이다. 평생 세탁소를 했다. 새벽 5시에 문을 열어 다림질을 시작하고 밤 10시가 넘어야 불을 껐다. 손은 항상 트고 갈라져 있었고 허리는 30 넘어서부터 아프지 않은 날이 없었다. 그래도 불평한 적 없다. 내 가게였고 내 손으로 번 돈이었으니까. 남편 한기철은 건설 현장 반장이었다. 말이 없고 무뚝뚝한 사람이었지만 월급날이면 꼬박꼬박 봉투를 내밀었다. 생활비 쓰고 남으면 내 맘대로 하라던 사람. 화려한 말 한마디 없었지만 나는 그게 사랑이라는 걸 알았다. 서로에게 거짓 없이 성실하게 산 세월이 40년이었다. 시누이 한미경은 남편보다 5살 아래였다. 어릴 때부터 집안에서 귀하게 자란 막내딸이었다. 시어머니는 늘 미경이 편이었고 명절마다 내가 차린 밥상에서 미경은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았다. 나는 그게 섭섭했지만 참았다. 가족이니까. 남편 얼굴 봐서라도 참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미경은 참을수록 더 올라탔다. 조카들 대학 등록금을 빌려달라 했을 때 나는 세탁소 매출석 달치를 털어줬다. 돌려받은 건 절반도 안 됐다. 그때 남편에게 말했더니 그는 조용히 한마디만 했다. 미경이한테는 돈 얘기하지 말라고. 나는 그 말뜻을 그때는 몰랐다. 남편이 쓰러진 건 작년 가을이었다. 현장에서 철근에 머리를 맞았다. 병원에서는 수술이 잘 됐다고 했지만 합병증이 왔다. 욕창이 생기고 폐렴이 왔다. 나는 넉 달을 병원에서 살았다. 세탁소는 아르바이트생에게 맡겼고 잠은 보호자 대기실 의자에서 잤다. 미경은 그 넉 달 동안 병문안을 3번 왔다. 올 때마다 과일 한 봉지 들고 와서 사진을 찍고 갔다. 남편은 결국 봄을 넘기지 못했다. 마지막 날 남편은 내 손을 잡고 뭔가 말하려 했다. 하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나는 귀를 가까이 대봤지만 끝내 그 말을 듣지 못했다. 그렇게 40년을 함께한 사람이 떠났다. 장례식장은 사람들로 가득 찼다. 남편의 현장 동료들, 동네 사람들, 친척들. 나는 상주라는 이름으로 그 자리를 지켰다. 울고 싶었지만 울 틈이 없었다. 조문객들에게 고개를 숙이고 힘내라는 말에 감사하다고 대답해야 했다. 남편의 관이 나갈 때서야 무릎이 풀렸지만 누군가 나를 부축해서 일으켜 세웠다. 집으로 돌아왔을 때 집안은 숨이 막힐 정도로 조용했다. 남편의 작업복이 아직 걸려 있었고 현관에는 그의 안전화가 그대로 놓여 있었다. 나는 그날 밤 남편의 이름을 부르며 잠들었다. 그런데 다음 날 아침 시누이가 집 앞에 서 있었다. 손에는 검은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다. 장례식장에서 본 그 얼굴 그대로 눈물 한 방울 없는 표정이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미경은 안으로 들어왔다. 신발도 가지런히 벗지 않았다. 식탁 위에 서류 봉투를 툭 내려놓더니 검은 상복 차림 그대로 의자에 앉았다. 차 한 잔 권할 틈도 없었다. 나는 아직 장례식장 냄새가 옷에 배어 있었다. 밤새 울다 지쳐 눈이 퉁퉁 부어 있었고 밥도 제대로 못 먹어서 속이 쓰렸다. 그런데 미경은 내 얼굴 한번 제대로 보지 않았다. 형님 많이 힘드시죠? 그 말 한마디가 없었다. 미경이 봉투에서 서류를 꺼냈다. 두꺼운 서류 뭉치였다. 나는 그게 뭐냐고 물었다. 미경은 태연하게 대답했다. 형님 이름으로 된 서류인데 빨리 처리해야 한다고. 그 말투는 부탁이 아니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을 지시하는 톤이었다. 서류를 펼쳐보니 건물 리모델링 동의서와 위임장이었다. 시어머니 명의로 된 상가 건물에 관한 것이었다. 나는 그 건물에 대해 자세히 아는 게 없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도 그쪽 일은 남편이 알아서 했다. 다만 시어머니 명의라는 것, 그리고 월세가 나온다는 것 정도만 알고 있었다. 미경은 오빠가 생전에 자기한테 이 일을 맡겼다고 했다. 리모델링을 해서 임대료를 올리려던 계획이 있었는데 오빠가 갑자기 떠나는 바람에 중단됐다고. 그러니까 형님이 서명만 해주면 자기가 다 처리하겠다고 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남편한테서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없었다. 리모델링 계획도 미경한테 뭔가를 맡겼다는 말도. 40년을 같이 살았는데 남편이 그렇게 중요한 일을 나한테 말 안 했을 리가 없었다.
천천히 보겠다고 했다. 지금은 머리가 복잡하니까 며칠 후에 연락하겠다고. 그랬더니 미경의 표정이 굳었다. 잠깐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미경이 웃었다. 입꼬리만 올라간 눈은 웃지 않는 웃음이었다. 미경은 말했다. 형님 혼자서는 이런 거 처리 못한다고. 법적인 것도 복잡하고 세금 문제도 있고 자기가 도와주겠다고. 그 말 속에 담긴 뜻을 나는 바로 알아챘다. 형님은 이런 거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나한테 맡기세요. 주도권을 넘기라는 뜻이었다.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미경은 서류를 식탁 위에 그대로 두고 일어섰다. 가면서 말했다. 너무 오래 끌면 안 된다고. 시기를 놓치면 손해본다고. 마치 협박처럼 들렸다. 미경이 나간 뒤 나는 한참 동안 식탁 앞에 앉아 있었다. 서류를 들여다봤지만 머리에 들어오지 않았다. 법률 용어가 빼곡했고 숫자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다. 남편이 있었다면 물어볼 수 있었을 텐데. 그 생각에 또 눈물이 났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다. 남편 장례식 다음 날에 서류부터 들이미는 사람이 있나. 위로 한마디 없이 도장부터 찍으라는 사람이. 아무리 시누이라지만 이건 아니었다. 뭔가 이상했다. 하지만 뭐가 이상한지 정확히 알 수 없었다. 며칠 뒤 미경에게서 전화가 왔다. 서류 검토했냐고. 나는 아직이라고 대답했다. 전화기 너머로 한숨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미경이 말했다. 이번 주 안에 어머니 모시고 가겠다고. 같이 얘기하자고. 시어머니를 데리고 온다. 그 말이 왜인지 불길하게 느껴졌다. 약속한 날 미경은 정말로 시어머니를 데리고 왔다. 현관문이 열리는 순간 나는 숨이 막혔다. 시어머니는 휠체어에 앉아 계셨다. 작년까지만 해도 혼자 걸어 다니시던 분이었다. 남편 장례식장에서 뵀을 때도 지팡이만 짚고 계셨는데 불과 며칠 사이에 이렇게 달라지셨다. 미경이 휠체어를 밀며 들어왔다. 시어머니는 나를 보더니 고개를 갸웃거리셨다. 누구냐고 물으셨다. 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40년을 며느리로 살았는데 시어머니가 나를 못 알아보셨다. 미경은 태연했다. 어머니가 요즘 많이 안 좋으시다고 했다. 기억이 왔다 갔다 하신다고. 그래서 자기가 보호자 역할을 하고 있다고 했다. 말투가 담담했다. 마치 오래전부터 준비한 것처럼. 미경은 시어머니를 소파에 앉히고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다. 이번에는 지난번보다 서류가 더 많았다. 보호자 위임 동의서, 재산관리 위임장, 요양 관련 서류들. 나는 그걸 보면서 소름이 돋았다. 이건 단순히 건물 리모델링 문제가 아니었다. 미경은 설명했다. 어머니 상태가 이러시니까 앞으로 중요한 결정은 자기가 하겠다고. 법적으로도 보호자 지정이 필요하고 재산 관리도 누군가 맡아야 한다고. 자기가 딸이니까 당연히 자기 몫이라고. 나는 물었다. 그럼 나는 뭐냐고. 40년을 며느리로 살았고 남편이 돌아가셨어도 나는 여전히 이 집안 사람 아니냐고. 미경은 웃었다. 그 웃음이 차가웠다. 미경은 말했다. 형님은 며느리지 친자식이 아니라고. 법적으로 어머니 재산에 대한 권한은 자식들한테 있다고. 형님은 오빠 몫만 받으면 된다고. 그 말이 비수처럼 꽂혔다. 40년 동안 명절마다 밥 차리고 제사 준비하고 시어머니 병원에 모시고 다닌 게 나였는데 미경은 그런 건 아무 의미도 없다는 듯이 말했다. 그리고 그 말이 나왔다. 미경이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다. 요즘 치매 검사 기준이 엄격하다고. 나이 드신 분들 중에 본인도 모르게 판단력이 흐려지는 경우가 많다고. 혹시 형님도 검사 한번 받아보시는 게 어떻겠냐고. 나는 그 순간 머리가 하얘졌다. 이게 무슨 소리인가? 나를 치매 환자 취급하겠다는 건가? 미경은 계속 말했다. 만약 형님한테 문제가 생기면 집 관리도 어려워진다고. 그럴 때를 대비해서 미리 정리해두는 게 좋다고. 그건 걱정이 아니었다. 협박이었다. 말을 안 들으면 나를 치매 환자로 몰아서 이 집에서 쫓아내겠다는 뜻이었다. 남편이 떠난 지 일주일도 안 됐는데 시누이는 나를 몰아낼 궁리를 하고 있었다. 시어머니는 소파에 앉아 멍하게 창밖을 보고 계셨다. 무슨 얘기가 오가는지 모르시는 것 같았다.
미경은 그런 어머니를 방패로 삼고 있었다. 어머니 보호자라는 이름으로 모든 권한을 가져가려 했다. 나는 그제야 깨달았다. 이건 돈 문제가 아니었다. 사람을 밀어내는 문제였다. 나를 이 집안에서 완전히 지워버리려는 것이었다. 남편이 없으니까 이제 필요 없다는 뜻이었다. 미경이 돌아간 뒤 나는 남편의 유품이 있는 방으로 들어갔다. 옷장을 열고 남편의 작업복을 꺼내 안았다. 아직 남편 냄새가 남아 있었다. 당신이 있었으면 이런 일 없었을 텐데.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그날 밤 작업복 주머니에서 뭔가가 만져졌다. 작업복 주머니 안에 뭔가 딱딱한 게 있었다. 손을 넣어보니 종이였다. 작게 접힌 메모지 한 장이 나왔다. 남편의 글씨였다. 삐뚤빼뚤하고 투박한 글씨. 평생 펜보다 망치를 더 많이 잡았던 사람의 손글씨였다. 메모에는 단 2줄이 적혀 있었다. 미경이 서류 들고 오면 혼자 판단하지 마. 먼저 은행 가. 나는 그 메모를 들고 한참을 멍하게 앉아 있었다. 남편은 메모를 남길 사람이 아니었다. 평생 편지 한 장 쓴 적 없는 사람이었다. 결혼 기념일에도 카드 한 장 없었고 내 생일에도 말로 축하한다 한마디가 전부였던 사람. 그런 남편이 메모를 남겼다. 그것도 미경 이름을 콕 집어서. 나는 메모를 다시 읽었다. 미경이 서류 들고 오면. 그 말은 남편이 이 상황을 예상했다는 뜻이었다. 자기가 떠나면 미경이 서류를 들고 올 거라는 걸 알고 있었다는 뜻이었다. 그래서 메모를 작업복 주머니에 넣어뒀다. 내가 유품 정리하다가 발견하도록. 남편은 무뚝뚝한 사람이었지만 바보가 아니었다. 오히려 말없이 모든 걸 지켜보는 사람이었다. 명절마다 미경이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 돈 빌려놓고 안 갚는 것도, 시어머니 앞에서 나를 무시하는 것도 다 알고 있었을 것이다. 다만 말을 안 했을 뿐이다. 예전에 남편이 했던 말이 떠올랐다. 미경이한테는 돈 얘기하지 말라던 말. 그때는 그냥 가족 간에 돈 문제로 싸우지 말라는 뜻인 줄 알았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니 다른 의미였던 것 같다. 미경은 돈 앞에서 변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었던 것 같다. 나는 메모를 가슴에 품고 그날 밤을 보냈다. 남편이 남긴 마지막 말. 병원에서 손을 잡고 뭔가 말하려 했던 게 어쩌면 이거였을지도 모른다. 은행 가라고. 혼자 판단하지 말라고. 다음 날 아침 나는 옷을 갈아입고 집을 나섰다. 남편이 거래하던 은행으로 향했다. 시내 중심가에 있는 지점이었다. 남편이 월급 통장을 만들었던 곳이고 적금도 거기서 들었다. 나는 그 은행에 몇 번 가본 적이 없었다. 돈 관리는 항상 남편 몫이었으니까. 은행 안으로 들어가면서 심장이 두근거렸다. 뭘 물어봐야 하는지도 잘 몰랐다. 남편이 은행 가라고 했는데 가서 뭘 하라는 건지. 하지만 남편이 이유 없이 메모를 남겼을 리 없었다. 분명 뭔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번호표를 뽑고 기다렸다. 손에 땀이 났다. 번호가 불리고 나는 창구 앞에 앉았다. 젊은 여직원이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하고 물었다.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남편이 돌아가셨는데 남편 명의로 된 것들을 확인하고 싶다고. 직원은 신분증과 사망증명서를 요청했다. 다행히 장례식 때 받아둔 서류가 가방에 있었다. 직원이 서류를 확인하더니 컴퓨터를 두드렸다. 잠시 후 직원의 표정이 묘하게 변했다. 직원이 나를 쳐다봤다. 잠시만 기다려달라고 했다. 그리고 안쪽으로 들어가더니 다른 사람과 함께 나왔다. 지점장이라고 자기소개를 했다. 지점장은 나를 상담실로 안내했다. 상담실 문이 닫혔다. 지점장이 조용히 입을 열었다. 고객님께 말씀드릴 게 있다고. 지점장은 서류 한 뭉치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표정이 진지했다. 나는 긴장해서 손을 무릎 위에 올렸다. 무슨 얘기가 나올지 몰라서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지점장이 말했다. 한기철 고객님 명의의 자산에 대해 설명드리겠다고. 그리고 천천히 설명을 시작했다. 남편은 7년 전부터 자산을 정리하고 있었다. 본인 명의로 되어 있던 예금과 적금 일부를 내 이름으로 옮겨 놓았다. 그것도 한꺼번에가 아니라 몇 년에 걸쳐서 조금씩.
그래서 세금 문제도 없게 처리했다고 했다. 나는 그 사실을 전혀 몰랐다. 남편은 한 번도 말한 적이 없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었다. 시어머니 명의의 상가 건물. 그 건물에 남편이 연대보증을 서 있었는데 5년 전에 보증에서 빠졌다고 했다. 내 이름도 처음부터 어떤 보증에도 들어가 있지 않았다. 지점장은 서류를 보여주며 설명했다. 보증인 명단에 한기철도 이영자도 없다고. 나는 멍하게 물었다. 그럼 그 건물에 우리가 연결된 게 없냐고. 지점장이 고개를 끄덕였다. 현재 상태로는 고객님께서 그 건물에 대해 어떤 책임도 권한도 없다고 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미경이 가져왔던 서류들이 떠올랐다. 리모델링 동의서, 위임장, 나한테 도장을 찍으라고 했던 것들. 그게 다 무슨 의미였는지 이제야 알겠다. 미경은 나한테 권한이 없는 줄 알면서 서류를 들이밀었던 거다. 내가 모른다고 생각하고 속이려 했던 거다. 지점장이 덧붙였다. 고객님께서 가져오신 위임장 있으시죠? 그거 효력 없다고 했다. 형식이 잘못됐고 필요한 인감 증명도 빠져 있다고. 법적으로 아무 의미 없는 종이라고. 나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다. 머릿속이 복잡했다. 미경이 나한테 거짓말을 했다는 분노보다 남편이 이걸 다 알고 준비했다는 사실에 가슴이 먹먹해졌다. 지점장이 말을 이었다. 한기철 고객님이 3년 전에 이 지점에 직접 오셨다고. 그때 여러 가지를 정리하시면서 말씀하셨다고 한다. 자기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아내한테 연락해달라고. 아내가 오면 자산 내역을 다 알려주고 주의할 점도 설명해달라고. 남편은 3년 전부터 이 상황을 대비하고 있었다. 현장에서 일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고를 봤을까. 동료가 다치고 죽는 것도 봤을 거다. 그래서 자기한테도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른다고 생각했던 것 같다. 그래서 미리 준비했다. 나를 위해서. 지점장이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알려줬다. 남편이 예전에 했던 말이 기억난다고. 내 아내는 순해서 당할 수 있다. 그러니까 잘 설명해달라.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참았던 눈물이 터졌다. 남편은 알고 있었다. 내가 순해서 착해서 참기만 해서 당할 수 있다는 걸. 미경이 어떤 사람인지도 알고 있었고 자기가 없으면 내가 어떻게 될지도 알고 있었다. 그래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미리 해뒀다. 말 한마디 없이. 그게 남편의 방식이었다. 은행을 나올 때 햇살이 유난히 밝았다. 나는 한참을 서서 하늘을 올려다봤다. 남편이 거기 있는 것 같았다. 당신 덕분에 나 안 당해. 고마워. 속으로 그렇게 말했다. 이제 내가 해야 할 일이 생겼다.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다. 남편이 준비해준 것들을 헛되이 할 수 없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처음으로 미경에게 전화를 걸었다. 목소리가 떨리지 않게 신경 썼다. 할 얘기가 있으니까 만나자고 했다. 미경을 만나기 전에 나는 준비를 했다. 감정으로 움직이면 진다는 걸 알았다. 평생 참기만 했던 내가 싸우려면 무기가 필요했다. 내 무기는 서류와 기록이었다. 먼저 은행에서 받은 자산 내역서를 복사해뒀다. 남편이 정리해둔 것들, 보증에서 빠진 날짜, 내 명의로 넘어온 금액들. 다 기록으로 남아있었다. 그리고 미경이 가져왔던 서류들도 다시 꺼냈다. 효력 없는 위임장, 형식이 틀린 동의서. 그것도 사진을 찍어뒀다. 구청에도 갔다. 시어머니 보호자 지정에 관해 문의했다. 담당 직원이 설명해줬다. 보호자 지정은 가정법원을 통해야 하고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할 수 없다고. 미경이 자기가 보호자라고 한 건 법적으로 아무 효력이 없었다. 그냥 자기 입으로 선언한 것뿐이었다. 나는 변호사 상담도 받았다. 초기 상담은 무료였다. 변호사는 내 얘기를 듣더니 고개를 저었다. 상대방이 가져온 서류들은 전부 무효라고. 오히려 허위 서류로 서명을 유도하면 사문서 위조에 해당할 수 있다고 했다. 내가 원하면 법적으로 문제 삼을 수 있다고. 준비를 마치고 미경을 만났다. 장소는 집 근처 카페였다. 미경은 여전히 여유로운 표정이었다. 커피를 시키면서 말했다. 형님이 먼저 연락하니까 좋은 결정하신 것 같다고. 그 말투가 건방졌다.
내가 굴복한 줄 알고 있었다. 나는 테이블 위에 서류를 꺼내 놓았다. 미경의 표정이 살짝 굳었다. 뭐냐고 물었다. 나는 차분하게 말했다. 내가 가져온 위임장 효력 없더라고. 은행에서 확인했어. 변호사한테도 물어봤고. 미경의 얼굴이 변했다. 웃음기가 사라졌다. 뭔 소리냐고 되물었다. 나는 계속 말했다. 그리고 시어머니 보호자 지정도 내 맘대로 할 수 없어. 법원 통해야 해. 몰랐어? 미경이 당황하는 게 보였다. 말을 더듬었다. 가족끼리 이렇게까지 할 필요 있냐고. 내가 다 형님 도와주려고 그런 거라고. 그 말이 역겨웠다. 도와주려고? 장례식 다음 날 도장부터 찍으라던 사람이? 나는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다. 대신 또박또박 말했다. 앞으로 시어머니 재산 관련해서 내 동의 없이 아무것도 못해. 건물 서류에 제한 걸어뒀어. 법적으로 처리했으니까 확인해봐. 미경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처음 보는 표정이었다. 평생 당연하게 무시하던 형님이 반격하니까 당황한 거다. 미경이 목소리를 높였다. 형님 이거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 오빠 없으니까 이러시는 거예요? 그 말에 나는 웃음이 나왔다. 너무한 게 누군데? 남편 장례식 다음 날에 서류 들고 와서 도장 찍으라고 한 사람이 누군데? 치매 검사 받아보라고 협박한 사람이 누군데? 40년 동안 참았더니 그게 만만한 줄 알았어? 미경이 아무 말도 못했다. 입을 달싹거리기만 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마지막으로 한마디 했다. 앞으로 연락할 일 있으면 변호사 통해서 해. 카페를 나오는 발걸음이 가벼웠다. 심장이 쿵쿵 뛰었지만 후회는 없었다. 평생 처음으로 내 목소리를 냈다. 참지 않고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말했다. 남편이 준비해준 것들 덕분이었다. 혼자였으면 못했을 거다. 집에 돌아와서 남편 사진 앞에 앉았다. 당신 덕분에 안 당했어. 이제 나 혼자 살 수 있을 것 같아. 사진 속 남편은 무뚝뚝한 표정 그대로였지만 왠지 웃는 것 같았다. 1년이 지났다. 나는 세탁소 운영 시간을 줄였다. 예전에는 새벽 5시에 문을 열었지만 이제는 9시에 연다. 저녁 6시면 문을 닫는다. 손님이 줄었냐고? 조금 줄었다. 하지만 상관없다. 몸이 힘들면 쉬어야 한다는 걸 이제야 알았다. 66까지 살면서 처음으로 나 자신한테 허락을 줬다. 쉬어도 된다고. 눈치 보지 않아도 된다고. 시어머니는 공적 절차를 통해 요양원에 들어가셨다. 미경이 보호자라고 우기던 건 결국 법원에서 정리됐다. 판사는 미경의 단독 보호자 지정을 인정하지 않았다. 여러 가족이 함께 논의해야 하고 어머니의 재산은 별도로 관리되어야 한다고 했다. 미경은 더 이상 결정권자가 아니었다. 원하는 대로 건물을 처분할 수도 없었고 리모델링도 못했다. 요양원에 가끔 시어머니를 찾아뵌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나를 못 알아보신다. 하지만 괜찮다. 원망은 없다. 시어머니가 나쁜 분은 아니었다. 그냥 미경 말이라면 다 믿는 어머니였을 뿐이다. 나는 과일을 깎아드리고 손을 잡아드리고 조용히 돌아온다.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전부다. 세탁소 일이 없는 날에는 집 근처 공원을 산책한다. 예전에는 그런 시간이 없었다. 아니, 시간이 없다고 생각했다. 쉬면 안 된다고, 게으르면 안 된다고 남들한테 뭐라 들을까봐. 그렇게 평생을 살았다. 이제는 다르다. 벤치에 앉아서 햇볕을 쬐다. 아무 생각 없이 나무를 바라본다. 그게 이렇게 좋은 건지 몰랐다. 2달 전 미경이 찾아왔다. 예고 없이 집 앞에 서 있었다. 1년 전과 달리 얼굴이 많이 수척해져 있었다. 건물 월세 수입이 예전 같지 않다고 들었다. 리모델링을 못해서 세입자들이 하나둘 빠졌다고. 자업자득이었다. 미경이 말했다. 형님, 우리 이제 그만 풀어요. 가족끼리 이러면 안 되잖아요. 목소리가 작았다. 예전에 그 건방진 말투가 아니었다. 궁지에 몰린 사람 특유의 목소리였다. 나는 대답하지 않고 미경을 바라봤다. 미경이 계속 말했다. 내가 좀 심했어요. 인정해요. 그때 형님 힘들 때 그랬으면 안 됐는데.
근데 그게 다 형님 걱정해서 그런 거였어요. 진짜로요. 걱정. 그 말이 웃겼다. 장례식 다음 날 도장부터 들이밀면서 걱정이라고. 치매 검사 받아보라고 협박하면서 걱정이라고. 하지만 나는 화를 내지 않았다. 화낼 가치도 없었다. 나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너무한 건 남편 장례식 다음 날 도장부터 들이민 사람이야. 미경의 얼굴이 굳었다. 아무 말도 못했다. 나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다. 문을 닫았다. 미경이 돌아가는 발소리가 들렸다. 그 발소리가 멀어질 때까지 나는 문 앞에 서 있었다. 이제 나는 안다. 참는다고 가족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걸. 희생한다고 사랑받는 게 아니라는 걸. 지키지 않으면 평생 뺏기기만 한다는 걸. 남편은 말없이 그걸 가르쳐 줬다. 메모 한 장으로 미리 준비해둔 서류들로. 오늘도 나는 세탁소 문을 연다. 다림질을 하고 손님을 맞고 저녁이면 문을 닫는다. 달라진 건 없는 것 같지만 모든 게 달라졌다. 나는 더 이상 참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다. 내 인생을 지키는 사람이다. 남편 사진이 가게 한쪽에 걸려 있다. 매일 아침 그 사진을 보며 인사한다. 오늘도 잘 살게요, 당신.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평생을 참고 양보하며 살아온 이영자 씨. 남편이 떠난 자리에서도 끝까지 자신을 지켜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 뒤에 숨은 욕심, 참는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지켜야 할 건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소중합니다. 누구보다 여러분 자신이 먼저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은빛인 생극장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빛인 생극장이었습니다.